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법률안의 제한에 대해서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상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이제 제출하려면은 잘 아시겠지만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해야 하죠.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한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이제 제명의 부재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요. 다만 발의 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발의 의원의 1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고 국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제89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원이 발의할 때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고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도 이제 첨부해야 된다라고 국회법 제79조에 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률안이 제출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이를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하게 되는 의원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본 회의를 열기 위해 보고를 합니다. 그런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죠.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 위원회가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안은 폐기가 됩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보류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는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제87조 제1항의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원회의 해임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본회의는 법률안 안건을 이제 심의하는 경우 그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표결을 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원 이제 3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렇죠. 그 이유를 붙여서 의장에게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 법률안은 이제 그때부터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이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안의 의결은 그러니까 일반 의결의 정족수에 따라 제적 의원의 이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이제 찬성으로서 이제 정해지게 되죠.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 이걸 바탕으로 그럼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했다. 또는 법률안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확정이 지어지냐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법률안이 이제 정부에 이송이 됩니다. 송치냐 왜?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행사 여하에 따라 법률의 확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고 서명하게 될 경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경우씩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고 서명부터 했어. 정부가 그때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지 아니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그러니까 헌법 제89조 제3호 제8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법률안은 법률로서 성립이 된다라고 이제 하죠. 해당 사항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어떤 사유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면은 아니합니다. 정당한 사유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중요한 경우로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와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내용으로 볼 경우 집행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단순한 감정상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헌법 제89조 제3호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함부하여 제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에 이제 법률안을 함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률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는 환부 거부이어야 합니다. 보류 거부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같습니다. 헌법 53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환부 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제의에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라고 헌법 제53조 제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요.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하지도 않고 법률안을 환부 거부하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의 이제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53조 제5항의 말입니다. 그리고 법률의 공포와 발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법률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는 공포와 공포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정부에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률안 제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서명과 함께 공포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환부 거부하고 국회가 재의결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우 혹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하지도 않고 환부 거부하지도 아니하여 15일의 기간 경과로 법률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대통령은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을 정부에 이송한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두 경우 법률의 공포를 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됩니다. 헌법 5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있는 것은 인정되는 시기는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인정되는 시기입니다. 관례는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 국민이 최초로 관보를 구독할 수 있는 시점을 그 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동법 제7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때 판례에는 공포가 없는 한 확정만으로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률이 시행일이 명시된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에 공포된 때는 시행일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그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판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이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권 이외에 그 내용에 적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까지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거부권의 대상은 법률안이고 거부권의 내용은 법률안에 확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대통령의 이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미 연방 헌법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미 연방 헌법과 같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데에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행부가 하므로 집행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 연방 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거부권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헌법학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의회의 경솔이나 이를 전제로 말미암아 부당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률 제정에 관여할 수 없는 엄격한 삼권 분립 구조 하에서 법률안의 제출과 의결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회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실행 불가능하거나 심히 부당한 입법을 자행할 경우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권력 분립에 의한 억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가 입법권을 이용해서 집행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입하거나 간섭할 경우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제 국가인 경우에는 야당에 의하여 야당이 다수석일 경우 야당 의원에 의한 정치적 공세를 경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집행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 법률안의 의결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이 없지 아니합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단지 단원제 국회의 경솔과 행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하여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용돼서는 아니합니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단원제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하고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 거부권은요, 법률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적 의미 내지 성격을 갖는가에 대해서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공법의 특유한 제도설 등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심사권에 그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조건부적 정지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 재의결이라고 하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된다라고 하면은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절차적 요건 또한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어떠한 경우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문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종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률 공포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요.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함부하고 이를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5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된다. 헌법 제53조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헌법 53조 제6항 제1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이 법을 공포하지 아니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 53조 제6항 제2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해야 하는 게 원칙이나 대통령이 국회에 환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의를 요구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했다라고 손치면 그 법률안은 그 법률로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견과 상관이 없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바로 그날 공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공포하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거는 확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5일이 경과된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헌법 제53조 제6항 제2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을 하고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7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령, 재정권 또는 입법, 행정권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헌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사항은 법규, 이 법규는 입법권입니다. 이 입법은 의회의 법률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 제37조 2항에 국회 입법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의회야 입법 원칙과 법률만 기본권의 제한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고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규 사항을 의회가 법률로서 직접 규정한다는 것은 부적당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법 규정에 따라 또는 헌법상의 관행에 의하여 위임명령, 집행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민적 법치국가를 대신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출현입니다. 사회적 법치국가는 국민의 생존까지도 배려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국가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입법 대상의 확대를 초래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기술, 전문적 사항은 그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집행부에 의한 입법을 이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기 정부 내지 비상사태의 항상화 현상입니다. 국내외적 비상사태의 항상화는 위기 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입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의회 입법으로는 곤란합니다. 집행부에 의한 입법은 필요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 법치국가의 출현과 국내외적 비상사태의 항상화로 인해 행정입법이 절실하다고 느껴지고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회 입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도 벗어나므로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 규율을 헌법에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 법률이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입법론은 19세기적 위임입법 금지론으로부터 20세기적 위임입법론 개론으로부터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은 재정주체, 재정절차, 성질, 내용, 효력 등 기준으로 하여 본래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대통령령과 총리령 및 부령, 법규 명령과 행정명령, 행정규칙,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시행령, 대통령과 시행규칙, 부령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은 각 구의 장 등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규 명령과 행정명령이죠. 자치입법, 헌법 제117조 및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권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권자가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그 지역권자의 지방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의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족하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판례가 이미.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이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 이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이고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족하다. 판례가 명시하고 있어요. 이미. 헌재 1995 420 선고 92 헌마 264 결정문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만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다 당신만큼 알아.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나하고 한 번은 맞대면 뜰까요? 한동훈 장관, 전 장관 나하고 맞대면 뜰까요? 그리고 내각제 운운하는 사람들, 당신 내각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내각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야? 내각제에 대해서 설명해봐. 내각제가 뭔 뜻인지는 알고 떠드나 보게. 내각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되는데? 분명히 말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는 허위사실 유포, 이현주 의원 보셨죠? 말 토시 하나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고소 들어가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이 뭘 얼마를 받아서 댓글 담고 갔다 그렇게 시비를 걸어. 당신이 그렇게 깨끗해? 맨날 민주당 의원 갖고만 맨날 그렇게 왜 시비를 거세요? 당신이 정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말을 할 게 아니라 뒤에 존칭을 붙여줘요. 왜 내 귀까지 들어와요? 난 당신 방송 듣지도 않아. 처음에 몇 번 들었는데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나는 당신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일본식 그 말투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 말투부터 고쳐. 나는 당신 말투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당신도 내 말투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남의 단점을 말하려면 당신 단점부터 알아봐. 보다 못해 내가 당신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민주당 의원만 그렇게 지적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님한테 도움이 된 거를 해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개도 도움이 안 돼요. 문을 닫아놓으면은 적도 못 들어오지만 친구도 못 들어와요. 그거 아세요? 국민의힘을 까는 거는 한 번을 못 봤어. 왕왕 깠나?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튜버 선생님들, 쇼핑 유튜버 카드 가맹점부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대행해주는 업체가 그쪽이니까 그렇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분들을 역성을 드는 게 아니라 멀리 부산에서 그런 일을 하시고 민주당 지지하시고 현장에서 낮이나 밤이나 더워 죽겠는데 자기 몸 아파가면서 항생 치료 받아가면서 방사능 치료 받아가면서 울부짖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 그렇게 목숨 걸면서 일할 수 있어요? 당신 교도소 갔다 와 가면서 방송할 수 있어요? 얼굴 공개하면서? 당신은 당신이 사는 지역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못 밝히잖아. 말이 미국이지 진짜 미국인지 어딘지 알게 뭐야. 당신 이름조차도 하나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손가락으로, 두 개의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면서 삿대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킵니다. 두 개는 상대를 가리키겠지만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이 확증 편향, 고정관념은요,
고정관념을 넘어서 이 의처증으로 와이프를 막 때리는 남성들, 또 의부증으로 남편을 막 의심하고 남편을 가끔 때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정신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남자나 이 여자가 상대방 파트너를 만나고 여관에서 나오고 뭐를 하고 온다. 자기네 집이 지금 무슨 아파트든 뭐든 간에 와. 지금 이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왔어. 그런데 이제 1층, 2층, 3층, 4층 자기네 집이 7층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치워봅시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내린다 이렇게 하면서 5층, 6층, 7층 띵 점점 다가온다 띵 벨 누른다 띵도 그때 마침 띵동 했는데 자기 와이프나 남편이야. 그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과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앞에 생각한 게 모두 다 그게 다 현실과 일맥상통하다. 다 맞다라고 다 생각을 해버리고 그 상대자인 남편 또는 아내를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 버린다라는 것이 이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저는 마취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정신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원내 처방이 나갑니다. 병원 내에서. 특수관리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환자를 보았죠. 그 환자들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죠. 그러다 보니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게끔 많이 산책하시라고 합니다. 사지를 많이 움직이면은 도파민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엔도르핀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집에서 자료 수집하시느라고 유튜브 하시느라고 이 PC 작업 하지 마시고 그 개 키우시던데 산책을 좀 하시던지, 사지를 조금, 얼굴도 너무 하얗시던데 태닝을 좀 하시는, 뭐 그거야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햇볕을 좀 쬐시라.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신 듯하다. 모르겠습니다. 남의 단점 많이 찾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같은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 보는 거 상대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신 생각이 다 맞습니까? 내가 봤을 땐 당신 생각 다 틀려. 당신이야말로 손톱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게 볼까 싶어. 정치에 관심 가진 2년밖에 관심 갖지 않은 나보다도 못 보는 사람이 당신인 것 같은데. 추측하고 예단하고, 어디 추측하고 예단한 걸 함부로 이렇게 썰을 푸시나? 난 일단 당신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뭐 독도 모양을 형성화했다고? 그 가르마부터 좀 바꿔요. 어떡해. 5대5도 아니고 뭐 6대4도 아니고. 나 웬만하면 외모 비하 안 해요. 외모 비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사람들을 하도 비하하잖아요. 아,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말이 너무 많아. 잠시를 안 쉬더만, 잠시를. 그러니까 이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썰 푸시는 거를. 난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좀 못 되는 것도 녹음하는 것도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기운이 빠져요. 본래 뭐 말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 성격이지만은 진이 빠져요, 진이. 직장을 다녀와서 녹음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단합니다. 그 정력을 좀 다른 데 쓰셨으면 합니다. 같은 진영 유튜버들은 동료이자 동기이면서도, 시작은 다르게 했지만 동기이면서도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못 먹는 밥에다가 침 뱉는 것도 아니고 동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동지 다 떨어져 나갔어. 내가 볼 때. 당신은 당신들끼리만 놀아야 될 것 같아. 편 들어줬던 나도 이제 싫어졌어. 너무 싫어, 이제. 말소리도 듣기 싫고 외모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불던 시기, 하류는 70세의 일기로 천세를 누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했기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사의 의중을 눈치껏 이해하면서도 절대 선을 넘지 않는 탁월한 처세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선의 파동이었습니다. 즉, 일부러 임금의 자리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다음 신하들의 반응을 보고 딴 마음을 보이는 자를 단칼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원의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척이었음에도 숙청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태종의 최측근 이숙번도 그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하류는 이들과 달리 태종 이방원의 언어를 정확히 이해한 신하였습니다. 이방원이 왕위를 넘길게 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하류는 그 언어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왕위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마. 하류는 이방원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선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하륜이 말했습니다. 전하, 선의만큼은 절대로 아니려옵니다. 하륜은 말로만 선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선의를 거두어 드릴 만한 구실을 계속 제공하였습니다. 이방원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린 하륜이 왕의 체면을 제대로 살려주었던 셈입니다. 직장 생활 중 중요한 스킬은 바로 상사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사들은 직설적인 화법보다 은근히 돌려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눈치를 잘 보는 것도 실력이다. 하류는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눈치를 보아야 하는지 그 진수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실용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학자였음에도 풍수지리에 통달했고 역학과 관상에도 능했습니다. 명분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존경하는 선배 정몽주를 죽인 원수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변절자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조선에 들어간 하류는 선배 정두전의 끊임없는 견제와 괴롭힘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면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고 여러 우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후세의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은 시대적인 소명을 고민하기보다 일신의 안전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조선 왕조의 기틀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점만큼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